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재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시 장악해야 할 기관 등 지침을 내리고 또 계엄 선포 이후에는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 전인 지난 3일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부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A4 용지 한 장짜리 지시 문건을 조 청장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에는 밤 10시 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과 계엄 선포 뒤 장악해야 할 대상으로 국회와 MBC,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달랐던 겁니다. 청장님, 대통령 계엄,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처음에?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도 6차례에 걸쳐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이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부당한 지시라 여겨 전부 따르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은 물론 경찰에도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받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자료에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등 주요 발언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난 3일 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안이라는 안건으로 국무회의가 열린 것으로 돼 있지만 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오고 갔는지 등 주요 발언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표기됐습니다. 행안부는 대통령 비서실 회신 자료에 안건 명만 있고 주요 발언 요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속 추가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압수수색은 불발됐는데 경찰은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겁니다.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었습니다.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당시 출입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과 당시 회의록 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경호구역이라는 점과 공무상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진입을 거부했고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다 일몰까지인 영장 집행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결국 원래 확보하려던 자료 가운데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받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장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임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관리자 허락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라는 등 영장에 여러 단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선 추가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됐던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군사상 이유 등으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군 상대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뒤에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건데 경찰 수사 속도가 변수로 꼽힙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4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 뒤 처음 이뤄진 조사에서 특수본은 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지시와 전후 사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우선 군을 중심으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방첩사령부에 이어 특전사령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고 김세훈 특수작전 항공단장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최종 목표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계엄에 참여한 관련자들을 충실하게 조사한 뒤에야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게 현재 검찰 입장입니다. 군과 경찰 지휘부 등 계엄을 지휘하거나 이에 관여한 인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변수로 꼽힙니다. 주요 피의자인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을 이미 확보한 데다 경찰이 대통령실 강제 수사까지 벌인 만큼 검찰의 칼끝이 더 빠르게 대통령을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상황이 되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공조본에서는 검찰만 쏙 빠졌는데 사전 연락조차 받지 못한 검찰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상계엄 사태 고발장을 접수하고 역대급 수사 경쟁을 벌였습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하고 김 전 장관 노트북 등 자료는 경찰이 확보하는 난맥상이 불가피했습니다. 군 검찰을 포함해서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급기야 검찰이 수사협의체 가동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정작 힘을 합친 건 검찰을 제외한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였습니다. 이들 기관은 공조수사본부를 띄우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역량을 살려 중복수사 비효율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조본 출범 소식을 언론을 통해 파악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전에 연락받거나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검찰이 엄정히 수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기관과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협의도 계속해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묶인 공조본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수사 갈래가 다소 정리된 모양새지만 강제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속도전 양상에 언제든 혼란이 재발할 수 있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합니다. 민주당은 두 번째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군에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모레인 토요일 오후 5시 탄핵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후 처음 개의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이른바 내란특검법도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네,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본회의 불참으로 대응했던 국민의힘, 모레인 토요일로 예상되는 2차 표결을 앞두고는 기류 변화가 역력합니다. 표결 참여 또는 탄핵 찬성을 공언한 의원들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는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이번엔 여당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거로 파악됐습니다. 표결엔 참여하겠다는 당내 여론이 커지면서 또다시 의원들을 불참시키는 건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 7일 당론에 따라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던 김재섭 의원은 이번엔 참여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입장을 선회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습니다. 이로써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만 김 의원을 포함해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모두 5명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기준인 여당 이탈표 8표에는 못 미치지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지난번 탄핵안 표결 때와는 다른 움직임인데 이 같은 당내 변화가 대통령실 대응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1차 탄핵안을 폐기시킨 뒤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며 구체적 로드맵을 짜기 위한 당내 TF까지 구성했지만 정작 대통령실에선 조기 퇴진의 부정적 기류가 역력한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친한계 내에서도 대통령실이 수용하지 않는 이상 질서 있는 퇴진은 사실상 무용해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 이건 불가피하다. 그렇게 탄핵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는 민심까지 더하면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한동훈 대표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게다가 개파간 세대결 양상으로 흐른 신임 원내대표 선출까지 맞물리며 탄핵안 표결까지 당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5선 권성동, 4선 김태우 의원 2명이 후보자로 지원하며 의원총회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데 표결에 앞서 합동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모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당론 결정 등 과정을 주도할 걸로 보입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중진 의원들은 권 의원의 힘을 싣고 있지만 친한계와 초재선 의원들은 개파색이 옅은 김 의원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 어떤 행위자도 이를 악용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서 민주적 정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미 간의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에는 한국과 협력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계엄령 해제 이후 한국 내 상황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20분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현재 국내 상황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가 현재 한일 관계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재판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2심에선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최 전 의원은 앞서 입학 담당자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판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9월 2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상고한 지 3개월 만입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오늘 진행됩니다. 하 교육감은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과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도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도 상실할 뿐 아니라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대표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통한 입시 비리,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등 모두 12가지.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일부 혐의라도 무죄로 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하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반대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도 상실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여부에 따라 치러질 조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바로 다음 비례순번이 의원직을 넘겨받아 탄핵안 표결 때 표가 누수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조 대표 측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일정 변화는 없지만 선고 당일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이은 전국 불안으로 투매에 나섰던 개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우리 증시가 연이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2기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서 국내 전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영향이 내년 2분기까지는 1,450원대 근접시키는 양상까지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증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좀 많이 하락했는데 이틀 연속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급락세가 좀 진정된 것 같네요. 사실 이제 탄핵이 이제 의결이 안 되면서 월요일 날 약간 뭐 주식시장이 블랙 먼데이라고 부를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코스피는 한 3% 정도, 코스닥은 5% 이상 빠지면서 굉장히 큰 급락이 왔는데 그리고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다행히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화요일은 조금 많이 올랐고 어제 뭐 코스피의 경우 한 1% 정도 오르면서 반등을 하면서 좀 주가가 안정되는 양상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충격이 굉장히 크게 왔고 그것에 대해서 완만하게 좀 회복을 해나가는 이런 추세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지금 다 진정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언제까지 좀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변동이 계속 있을까요, 앞으로? 근데 사실 시장의 불확실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이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그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 또 유지될 것이냐 이런 보장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소한 뉴스에도 굉장히 또 급격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다행히 중국이 통화 완화 정책 같은 것들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수출에 좀 호조가 있을 것이 아니냐, 경제적으로도 조금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같은 호재들이 있긴 한데 워낙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한국이 정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언제 이런 여러 가지 전형 과정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가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벤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고 특히나 개인들은 이렇게 투자 심리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어제 사실 주가 오는 것도 기관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많이 샀는데 흔히 말하는 뭐 저가 매수라고 이야기하죠. 기관들이 보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바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데 사실은 뭐 코스닥은 좀 다른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이 개인들이 또 투심 같은 것들, 그냥 투자의 심리 같은 것들이 붕괴되면 또 급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불확실성은 지금 미국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한국의 불확실성이 겹쳐지면서 무지하게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매도세가 좀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는데 어쨌든 증시는 지금 일단 진정 국면이 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외환 시장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외환시장은 지금 1,430원대, 사실은 1,445원까지 갔다가 계엄 발생하는 날이요. 근데 이제 한 1,430원 어제 마감하는 수준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한때 이제 작년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발표한 시점에 1,320원대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얼마 안 됐는데 한 두세 달 사이에 100원 이상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좀 불확실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란 것은 특히나 외환이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심한 시장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란 것이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달러에 대한 수요로 흔히 말하는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정치적 리스크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 사태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1,430원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참 안정이 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한 1,400원 이상을 올라갔고 그 이후에 이제 1,400원, 1,390원, 1,480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또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이 터지면서 1,330원대까지 갔는데 한동안은 쉽게 안정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말씀드릴 수 있다. 그건 왜냐하면 이제 외환시장이라는 것은 특히나 수급 같은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특성들,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에 반응하는 특성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1,400원만 넘어도 그때는 이제 외환당국에서 비상이다 이렇게 인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1,420원, 30원 그리고 5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던데 혹시 그 저항선이 좀 뚫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환율이란 것은 특정 통화에 대한 수요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이고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사실 안 좋아진 경향들이 분명히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관세 같은 것을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수출이 위축되게 되면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달러 수급이 원활해지지 않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사실 환율이 좀 올라간 이런 경향성들이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이 올라간 이런 경향성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환율의 추세란 것은 결국 펀더멘탈에 대한 수요 그런 불확실성이 반응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1,400원대가 이제 아예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는 것 같고, 내려가도 1,300원대 초반 그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빅스텝을 빅컷을 단행한 그런 시점에 금리 인하한 시점을 보자라고 하면은 그때 정도가 거의 밑에 하방이 아닐까라고 또 추측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1,100원, 1,200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1,300원을 하방으로 보고 1,45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것은 아까 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도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통상 정책, 그리고 환율 정책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 그리고 수출 부진에 따른 수출 부진이 기대되는 이런 것에 따른 수급의 영향들이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 수준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국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한 요인이 조금 많이 바뀐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좀 불확실하고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니까 정부에서도 일단은 바쁠 수밖에 없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외국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2017년 탄핵이 저희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도 기재부에서는 IR 행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굉장히 많이 관리를 했습니다. 계속 컨퍼런스 콜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담을 하고, 사실은 기업들에서 이런 거 요청을 하거든요.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 밝혀라. 이것들을 외국인 투자, 흔히 말하는 대형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밝히면서 이것들을 안정화시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는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들이 말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업들 차원에서는 이 국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신뢰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기재부에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계엄 상황이 왔고 계엄 사태가 이제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문서로 이렇게 밝히면서 정부가 개런티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어떤 기재부에서는 이것들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요새 컨퍼런스 콜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2017년에 가면 홍콩에 가서도 IR 행사를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 채권 발행할 때 문제가 없게 노력을 많이 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특히나 1월 달에 발행하는 채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 달에 발행하는 외평채 같은 것들이 한 해에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12월에 어떻게 보자라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우리나라 문제가 없고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없고 이것도 투자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것을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명확히 밝히는 역할들을 기재부가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상무 부총리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또 상황이 엄중합니다. 그런데 이 계엄 사태 직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계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뭐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약간 시그널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걸 굳이 뭐 지금 이렇게 밝힌 이유는 어떻게 보자라면 우리가 최상무 부총리는 안정적으로 전국을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또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경제 사령탑이 어떤 사법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또 의심으로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빨리 진화한 것이 아니냐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사령탑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보고서들을 만들고 이 보고서들이 또 경제 사령탑이 바뀌게 된다라고 단기간에 바뀌게 되려 그러면 또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고 특히나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더더구나 신뢰성을 놓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며칠 있다 나온 거 지금 불확실성을 안정화하는 수단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최상무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아마 보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자체도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현재 경제는 뭐 안정적이다라는 메시지 계속 내고 있어가지고 그런 안정성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란 것이 지금 나타났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경제팀에서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인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뢰를 쌓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경제팀의 수장이 안정적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어떤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환율 불안을 이제 안정시킬 대책으로 언급한 것들이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환율이 그러니까 외환시장 개입하는 방법들이 뭐 직접 개입도 있고 뭐 구두 개입도 있고 미세 조정이라고 이야기해서 조금씩 한국은행이라든지 기재부에서 조금씩 달러가 급격하게 오른다든지 할 때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한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런 오퍼레이션도 조금씩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율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수급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적용을 하지 않는 건 맞는데 사실 환율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투기 세력들이 달라붙게 되거든요. 투기 세력들이 달라붙게 되면은 투기 세력이 붙은 것들 때문에 또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세 조정하면서 환율을 뭐 어느 이상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느 이상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적극적인 시그널을 보여야 되는 이런 시점들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펀더멘탈 자체는 괜찮거든요. 펀더멘탈 자체는 크게 바뀐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 때문에 올라간 이런 환율 변동성을 조금 줄이려는 그러니까 흔히 한국 중앙은행이라든지 기재부가 하는 이런 역할들을 미세 조정 같은 것들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이제 내신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산업계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쳤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참 걸렸는데 한참 걸려서 이제 마감을 하고 26년이 되면은 통합 대한항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기존에 있던 것은 없어지고 뭐 이제 두 개 합쳐진 항공사가 전 세계 11위의 큰 규모의 항공사로 바뀌게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상황들은 마일리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마일리지 평가가 있을 때 아시아나보다는 대한항공이
조금은 높게 평가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흔히 말해서 좌석 승급이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조금 더 높은 것들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비율 자체가 조금은 뭐 제일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인 분들은 포인트가 있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인 분들도 결국 포인트로 모든 것들이 혜택들이 직결이 되고 있는데 예. 뭐 항공사 합쳐지는 건 합쳐지는 거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포인트 합쳐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흔히 말하는 카드 쓸 때 포인트 쌓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 비교해봐도 약간은 대한항공이 조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아마 비율을 상정하면서 큰 손해 없이 이게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로써 이제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노선이 늘어나는 부분이나 혹은 또 항공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두 개의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큰 국적기는 뭐 두 개의 항공사였고요.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로 줄이게 되면 독점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독점 상황이 되면은 경쟁에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것이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일단 일종의 반독점법 이런 것들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 그러니까 중장 노선 그러니까 먼 데까지 가는 것도 좀 인허가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대한항공 하나만 있으면은 아무래도 가격 결정권이 대한항공에 보다 많아지게 되는 거고 소비자는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런 LCC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내주면서 어떤 여행 경로 간에 굉장히 좀 경쟁을 붙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이용하는 경로 자체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큰 항공사 되면서 뭐 이런 늘어날 가능성도 좀 있고 정부는 이제 대한항공 노선을 LCC에 좀 재배분하면서 가진 이게 결국은 인허가권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재배분하면서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가격 같은 것들을 조금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막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대한항공 자체도 지나치게 운임을 그러니까 특정 물가 이상 운임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이런 독점에 의한 효과는 안 나타날 것이다라고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형 두 개가 합쳐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시장 점유율 차에서 어마어마한 독점력이 형성된다는 거고 독점은 결국은 기업들이 가격을 행사한다라는 큰 틀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라든지 뭐 정부 인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LCC에 대한 어떤 인허가권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좀 관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아무래도 지금 급격하게 가격을 올리면은 인수합병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인식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항공 자체가 좀 지배 구조가 좀 원래 좀 많은 논란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시장 변화가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미국 증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뭐 날개가 닫힌 듯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데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2만 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고요? 이제 사실 이게 오늘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나면서 나스닥 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지수 뭐 17,000 했을 때 18,000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한 것이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2만 선을 돌파하면서 오늘 거의 1.8%가량 오르면서 2만 선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오르게 되면은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금리 인하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기술주들은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조달 비용 같은 것들, 뭐 채권 조달 비용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부담이 많은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간 것들은 이런 부담을 조금 덜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 올랐는 2.7% 올랐는데 이것은 사실은 예측치랑 부합하는 수준이고 예측치랑 부합한 수준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의 이제 11월 FOMC에서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정확하게 형성이 돼가고 있다. 지금 뭐 거의 98%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무조건 낮출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해서는 혜택이 분명히 같다. 그렇지만 이제 다우존스 지수는 약간 떨어지면서 뭐 지나치게 오른 것들에 대한 어떤 반발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약간 우려들 그리고 아직까지 서비스 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서비스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안정이 돼야 이게 소비 같은 것들이 더 확장이 될 수가 있는데 서비스 물가 지수가 미국이 뭐
뭐 전체적인 물가지수는 잡히고 있지만 서비스 물가지수가 좀 안 잡히면서 이러한 뭐 다우존스 이런 데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무래도 그쪽은 내수가 중요하고 소비가 중요한 큰 주식들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비스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른 것들이 이런 내수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 같은 데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나옴으로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거의 확실해졌다라고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대담으로 전해드렸다시피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장중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19,000대에서 출발해 초반부터 상승세를 키웠는데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반등해 10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한 건 미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영향이 컸습니다. 11월 CPI가 1년 전과 비교해 2.7%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음 주 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We think the Fed will still do at least one more cut. We would anticipate the market will probably drift up throughout the rest of the year as you get more into the Santa Claus rally. 금리 인하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술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은 안도했지만 앞으로도 상승장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때 2.4%까지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석 달 연속 3.3%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와 감세, 이민자 정책이 실행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과 인력난 등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미국 CPI 상승률이 지난 7월 2%대로 내려오면서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The economy is not sending any signals that we need to be in a hurry to lower rates. The strength we're currently seeing in the economy gives us the ability to approach our decisions carefully.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트럼프 2기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의 최대 건강보험사 CEO를 살해한 용의자에 대한 지지 여론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중책을 맡은 일론 머스크도 용의자가 쓴 선언문을 공유하며 의료 시스템 비판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뉴욕 한복판에서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CEO를 총기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루이지 만조니.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일치하고 범행 계획이 적힌 노트까지 발견되면서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보험사를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며 미국 의료 시스템을 비판한 만조니의 선언문은 범행 동기를 보여준다고 수사당국은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뜻밖의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허리 수술 이후 오랜 기간 고통받은 만조니가 보험사의 횡포를 응징했다며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 사례가 본물처럼 터진 겁니다. So she could have emergency brain surgery, and instead we sat in the hospital for 3 days because United Healthcare refused to approve the transfer via ambulance. 만조니를 경찰에 신고한 맥도널드는 구글에서 평점 테러를 당했고 SNS에는 만조니를 영웅으로 칭송하는 글도 등장했습니다. McDonald's employees snitched on a working class hero, 251 likes. I hope someone creates a GoFundMe for his legal defense.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도 만조니의 선언문을 SNS에 공유하며 비만 치료제 값을 확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인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 글이 논란이 되더라도 자신은 옳다고 주장해 살인범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러시아가 중국, 인도 등 브릭스 회원국과 함께 인공지능 AI 개발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AI 기술 패권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미는 셈입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인공지능 AI 개발을 주도하는 국영기업 스베르방크. 이 기업이 주관한 컨퍼런스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와 AI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Уверен, что серьезный импульс та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ридас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льянс национальных ассоциаций и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стран БРИКС.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는 세계 10개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첨단 기술의 격전장인 AI 분야에서 러시아는 서방 주요국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어진 서방의 제재가 큰 타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인재들은 러시아를 빠져나가고 AI 구현에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등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AI 동맹 구상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По созданию, но и по масштабу применения. Проникновению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о все, без исключения, сферы нашей жизни. AI 관련 기술 특허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 그리고 IT 강국 인도 역시 브릭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협력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르비아와 인도네시아 등 비회원국들도 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에 참여한 나라들은 앞으로 AI 기술과 규제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오늘 날이 다시 추워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볼에 닿는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현재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떤가요? 네, 지난 밤 사이 동해안 지역에 내렸던 눈비는 모두 그치고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대체로 대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서 현재 충북과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들 지역은 공기가 다소 탁할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 건강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주 영하 9.5도, 청주 영하 1.7도, 전주는 영하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5도, 대전과 광주는 8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주말부터는 날이 더욱 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에 영남과 영동 지방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